자, 이번 시간은 이제 무효인 법률의 전환, 그 다음에 추인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로는 41페이지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좀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해서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에서 선의 제3자라는 사람도 아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무효를 우리가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었던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절대적 무효 또는 이제 상대적 무효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개념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내용 보기 앞서 미리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저희 절대적 무효 중에서 몇 가지 이슈들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효력 규정 또는 이제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행력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이고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이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데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냥 갑에서 을의 등기 넘겨주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인데 을 명의로 등기를 넘기기 전에 병 명의로 등기를 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많기 때문에 경우에서 중간생략 등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뭐 쭉 가서 A, B, C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자,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운 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땅 샀는데 지금 그 계약이 무효다. 이유는 20여 년 전에 이게 중간생략 등기 있기 때문에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전국에 많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단 한 건도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구역 안에서는 매수인, 매도인 두 사람이 손 잡고서 어떻게 해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할관청에 허가 없는 기본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사건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단법인 이런 것들, 법인을 만들게 되면은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처분 절대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 가능한 재산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뭐 K스포츠 재단이라든가 미르 재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한 800억 정도 이렇게 삥을 뜯었는데, 삥 뜯는 것 자체는 뭐 경우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삥을 뜯어서 90% 정도를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 분류를 해놓고 처분 불가능한 재산, 기본 재산을 분류해놓은 게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 재단을 만든 애들이 언제든지 이 재단의 재산을 다 거덜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뇌물죄 쪽으로 걸리게 되죠. 형사법에서 하여튼 이 관할관청에 허가가 없는 기본 재산의 처분은 소위 이게 무효가 되고요. 뒤에 산 사람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두 개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특수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때 우리 판례에서는 효력 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설령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 이런 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우리 실질적으로 외우실 것은 단속 규정, 소위 법에 위반됐는데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인정하는 케이스. 이미 본 것처럼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한다. 두 번째, 주택법상 전매 금지 기준에 위반한 전매 행위. 이것도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공법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 중에 하나가 주택법에서 토기 과열 지구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 아파트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자, 전매가 금지가 되게 되는데 이거 불법적으로 전매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요것도 그래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전국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무효로 처리하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
하게 된다. 자, 요거 세 번째도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전제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요것도 다 바로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뒤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효로 해석한다. 그래서 이 강행 규정 관련해서요, 강행 규정자하고 소위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구분 짓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사회질서 혼란 때문에 그냥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좀 작다라고 보게 되면 이건 효력 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자 제한법, 우리 시험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자 제한법 24%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소위 이자 지급 약정, 이런 것들은 소위 뛰어넘는 부분에 한해서 무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논리 구조가 뭐 이자 제한법에 따른 그 높은 이자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이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자체가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해석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많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만 어떻다 효력 규정해서 무효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자, 우리가 절대적 무효, 나중에 무효인 법률행위 전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있었고요. 두 번째,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도 이것도 그냥 주구장창 외우셔야 되죠. 요즘은 좀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문에 한두 개는 던져놓은 케이스에서 부척관계와 관련된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거랑 비슷한 주제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 처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제한을 붙인 약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아직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팔아버리던 사건에서 그 약정 자체가 103조위반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가 없다라는 얘기. 나중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팔아버렸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서 범죄 행위, 도박, 채무, 변제 또는 보험, 사기, 허위 진술 뭐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약정 등은 다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 여기서는 박정원 장관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자금까지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겠지만 그 뒤에 임치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변호사 아닌 자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라고 하는 거, 사무장이 성공보수약정을 했다. 그러면 사무장과 성공보수약정을 했다. 그러면 이건 무효로 보고 있는 데 비해서 변호사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증여인은 무효로 보고 있고요. 단순히 의사결정 성립 과정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 이것은 무효까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나중에 이제 오늘 공부하시게 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단독으로 나왔던 주제이고, 작년에도 한 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적극가담 나오기만 하면 4번, 5번 정, 그 다음에 병 또는 정 나와, 이렇게 기계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도하게 충한 위약벌 약정도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요것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해서 요건 이제 저거예요. 반사적 법률행위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이제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 근저당권 다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실제로도 갑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사연을 들어보아하니 누구한테 A가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있으면 부동산 뺏기거든요. 경매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붙이는 걸 막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요거 이제 소위 통정허위 표시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위 상대적 무효의 문제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게 유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위 뭐로 보고 있다? 바로 통정 허위 표시. 조금 이따 논의하게 될 주제이고요. 그 외에 다운계약서 사건, 이것도 무효는 아니다 해서 다운계약서를 무효로 처리해버리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거래가 다 개판돼 버립니다. 왜? 앞쪽이 다 무효가 되면 뒤에 있는 선의 제3자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서 여기서도 거의 한 문제 구성이 됐었죠. 무슨 얘기? 절대적 무효의 유형 등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중매매, 적극가담이라고 하는 거. 자, 제2매매계약. 자, 적극가담은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무효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라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림 봐야 되죠.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제1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이 병한테 이거 이제 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병한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고 나에게 팔아라 라고 하는 적극 가담까지 해놓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중매매, 적극가담은 이중매매의 병이라는 사람은 아예 얻어다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아예 얻어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왜? 무효이기 때문에. 자, 한편 이 사람이 정이라는 사람에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정도 얻어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무효라고 하는 것이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정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해서 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지문들 이런 식이었었죠. 바로 제2매매계약자에 대해서 선의 정이라는 사람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선의 정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자, 최근 나왔던 문제 26회 때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게 있었어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을 한 게 아니라 병의 대리인 A가 자, 갑과 매매계약 체결할 때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제 그 법적 효력이 병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 가담과 똑같은 취급을 해서 이때 병은 결국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나름대로 어렵게 구성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이중매매 적극 가담 얘기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구성을 하고요. 특히 사례형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들이 쫓아가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만 나오게 되면 정 나와 병 나와 이렇게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정, 병 차단해서 자,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정도 제2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하거나 혹은 자신이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중매매 적극 가담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공정한 법률. 이건 좀 간단했었죠. 자, 바로 첫 번째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당사자의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경솔 플러스 현존 불균형 이렇게 셋 중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소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해서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박의 정의자 경제적으로 곤궁한 거 이거 외에도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도 포함을 하게 된다. 자,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하게 된다. 특정한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뭐 경솔은 쟁점 안 되겠고요. 한편 대리 행위라고 하는 거. 대리 행위 다시 보셔야 돼. 자, 이렇게 갔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자, 매매 계약 체결되면 갑은 을에게 등기 이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법률 관계.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률 행위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누구한테 을과 자, 이 병이 대리인이 자, 을과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식이야.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매도인 란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을 매수인 란에 쓰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갑에 들인 병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서 가게 될 텐데요. 문제는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에서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볼 것이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 다음에 경솔,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가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객관적 가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주관적 가치에서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개념, 이걸 이제 가져온 이유는 거래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폭리를 취하는 거, 요걸 이제 막기 위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온 것이고요. 자, 그래서 거래가 아닌 무상계약이라든가 또는 경매에 있어서는 소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공부할 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률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대적 무효. 다시요. 자, 강행 규정 또는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민법 103조 위반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세 개를 절대적 무효라고 해서 뒤에 새롭게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이 내막을 모르고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에 비해서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게 있죠. 자,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짜고 하는 의사 표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바로 앞에서 공부하실 때 바로 강제투기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게 통정 허위 표시의 하나의 예시값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민법 108조 기본 구조가 있어야 되죠.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무효로 한다. 그런데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절대적 무효였던 자, 강행 규정 또는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그리고 민법 103조, 104조 위반은 뒤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내막 모르고 하더라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근데 통정 허위 표시에 있어서는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되죠. 그래서 자,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선의 제3자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선의 제3자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 이걸 아예 외우고 들어가야 돼. 본인과 제3자, 본인과 수익자는 선의 제3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통정허위 표시의 문제로 가야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게 한 6년 사이에 두 번 출제가 됐었죠. 한 번은 이제 선의 제3자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고, 한 번은 선의 제3자끼리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되는데, 그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의 제3자 아닌 거 두 개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반적 법률 관계라고 해서 자,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제일 쉬운 형태의 문제죠. 다만 과거 문제 구성할 때 자, 통정 허위 표시 무효 뒤에 새롭게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이 선이다. 즉 내막을 모르기만 한다면 설령 과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보호를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서 트릭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이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선의 제3자인데 그렇게 몰랐던데 잘못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도 보호를 할 것이냐? 우리 민법 108조에서는 선의 제3자이기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은닉행위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죠.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증여를 하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증여세를 겁나 많이 내야 되니까 갑과 을이 작당을 하여 매매라고 서로의 통적, 서로 짜고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매라고 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물권법 파트에서 공부하겠지만 실제 없는 얘기를 등기부에 표시하게 되면 그 등기 자체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 그래서 얼핏 보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이 부분에 증여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 근데 숨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정리하면은 증여 자체는 유효한 것이고요. 매매는 어떻다?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을이 소유권 취득해 버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뭐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앞에서 통정의 표시 무효,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악이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은닉행위의 경우에는 을이 이미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이 악이든 선이든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하여튼 통정의 표시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선의 제3자의 범주 얘기, 보호받는 선의 제3자의 범주 아닌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선의, 일고 과실이 있다고 했을 때 보호받는다. 그 외에 쟁점으로서 은닉행위니까 세 가지를 엮어서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보호받는 통정의 표시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진 의사표시 농담이야라고 했던 것으로 해석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진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농담이다. 그랬을 때 이 비진 의사표시의 의박, 효력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을 유효한 법률 행위로 볼 거냐 마냐 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자, 한 1억짜리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이렇게 증여 계약을 청약을 합니다. 그런데 을이 사줘라고 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사이에 증여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증여자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발생을 할 테고 그 다음에 을은 자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이런 게 소위 이름하여 증여 계약이라는 개념인데 여기 이제 서로 짜고 했다. 자다 농담이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방송 나오는 이재용 삼성 회장 이런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처음 1억짜리 자동차 한 대 사줄게 이렇게 농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역시 자동차를 사줄게 이렇게 농담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때 그 을이라는 사람이 자동차 사달라고 주장을 했을 때 증여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해라 라고 이렇게 주장했을 때 이 법률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인이야. 그냥 연봉 몇 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 근데 1억짜리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농담이라는 걸 누구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아예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될 것이고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 자 이재용 회장처럼 돈 아주 많은 사람이 한 소리야.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당연히 그 정도는 그 사람 재력 갖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당연히 법적 채무, 자 자동차 사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정리하게 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어떻다? 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것은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없다. 자, 이에 비해서 몰랐고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자, 요걸 가지고 뭐 한 문제 거의 구성을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슈, 이 비진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비진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런 경우가 하나 쟁점을 삼게 됐죠. 무엇이 비진 의사표시냐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에 그동안 나왔던 것 중에서 유일하게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됐던 사안은 한 가지죠. 바로 일괄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소위 비진의 의사표시의 범주로 해석을 하게 된다. 나머지는 읽어보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점점점 비진의 의사표시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일괄사직이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면 옳은 표현, 나머지는 어떻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럼 거꾸로 점점점
비진이 의사표시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은 이때는 뭐라고요? 자, 그 앞에 일괄사직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틀린 표현. 나머지는 다 그 외의 표현들은 옳은 표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자, 이 비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얘기. 자, 이것은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준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가볼까요? 대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셔야 돼.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그랬을 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자, 양도,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이게 일반적인 법률 관계야. 그런데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은 대리인을 내세워서 병이 을과 갑 소유의 X 부동산, 매도인 난에다 갑의 대리인 병이라고 표시하고 매수인 난에다가 뭐라고? 을이라고 표시하게 되면 이게 소위 대리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인데 이 대리행위라는 개념, 대리행위라는 이 개념은 누구한테? 본인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관계, 이걸 우리가 대리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소위 비진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이때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뭔 얘기냐면 자, 갑소유 X 부동산이 한 1억쯤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이 부동산을 갑에 대한 병이라고 칭하면서 매도 가격을 2천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게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을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된다.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된다. 아니 시가가 1억짜리인데 왜 갑자기 2천만 원에 팔겠다고 난리야? 그럼 분명히 뭔가 사단이 났다는 걸 눈치를 채야 돼. 옷 싸네. 얼른 내가 사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 자체가 체결이 되는데 자,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대방은 어떻다? 유효, 즉 갑에 대해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왜?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갑시다. 자, 지금 비진 의사표시의 첫 번째 이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이다. 두 번째 이슈, 그럼 이 비진 의사표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거라고 그랬어요. 비진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일괄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이것만 어떻다?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제일 어려우시는 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했을 때 이때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상대방이 이 진이하자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계약성의 이행, 채무 이행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지금 상대적 무효로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진의 의사표시, 그리고 앞에서 공부하셨던 통정 허위 표시, 그리고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중에서 취소가 되면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세 가지예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가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라든가 또는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중에서 취소가 돼버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텐데 이때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보호받을 수 없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되게 되면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제한 능력 파트에서 유일한 출제 포인트고요.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다, 법적 요건을 갖춰서 취소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는데 이때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뒤에서 우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볼 텐데,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매수인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 부동산, 이 토지가 앞으로 곧 역사가 개발될 것이다, 개뻥을 쳐가지고 이게 나중에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중과실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을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대금 지급 의무를 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나 취소할래 라고 취소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계약 자체는 소급해서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또 가볼까요?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이 을, 조폭한테 강박을 당해가지고, 자, 1억 되는 물건인데 3천만 원에 팔았다, 또는 5천만 원에 팔았다, 7천만 원에 팔았다, 강박당해서 강제로 등기를 넘겨준 경우가 있겠다. 그러면 이 사람 뭘 주장할 수 있다?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사가지고요, 이걸 병한테 넘겼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내막을 몰랐다면 이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든가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는데 그 사이에 선의 제3자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 등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그런 관점에서 자, 지금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경우 취소가 됐을 때도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절대적 무효 얘기 보셨고 상대적 무효에다가 추가적으로 봤던 것이 착오에 의해서 취소가 됐을 때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됐을 때, 자, 요런 경우에 취소가 됐을 때 이 무효도 선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무효가 되게 됩니다. 다시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한 상태인데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때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는 무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 좀 전체를 다 봤는데요. 자, 뭘 얘기하려고 하려면, 자, 무효인 법률행위 전환과 추인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전환부터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교재론 4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무효인 법률행위 전환은 거의 출제될 이슈는 아닙니다. 지문 하나짜리에 불과하고요. 이게 소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파트에서 주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고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그때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거의 출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료 보시면 지문 지금 8년 사이 3번 출제가 되는데 덕후 이제 버리실 주제입니다. 항상 옳게 구성을 할 테고요. 답은 아닌 지문. 개념 설명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갔었죠. 궁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성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렇게 선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특징이 뭐냐면은
피해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폭리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재건축 조합이 되게 됩니다. 현행법이랑 좀 다른데 그 당시에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의 지분을 재건축 조합에 팔지 않습니다. 그럼 재건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왜? 이 사람을 놔두고 사업을 때려보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야. 자, 지금 이제 관련 법에 따라서 매도 청구니 뭐니 이런 요건들을 나름대로 충족을 해놨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에도 마찬가지야. 법적 요건을 충족 못하면 매도 청구가 아니라 협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사업 한참 벌써 살려왔어요. 재건축 조합도 만들고 등등등 돈 억수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사안을 분석하면 이런 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분에 대해서는 평당 한 2천만 원을 책정을 해줬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 나는 그 재건축에 동의 못한다. 그래서 그럼 얼마면 되겠냐라고 해서 평당 7천을 다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3배 반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의뢰 재건축 조합에서 얼른 그냥 평당 7,500에 그 지분을 사들이게 됩니다. 예, 그것은 뭐가 되는 거야? 궁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재건축 조합이 상당히 곤궁한 지위에 놓여 있는 거. 만약에 얘가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연되고 그럼 금융비용이 훨씬 더 커지니까 그래서 자, 그때 자 평당 7천인가를 주고 나서 한 3배 반 비싸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걸어버립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지분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폭리를 취한 사람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만 뭘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때 누가 을이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야, 평당 7천 정도 다 다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예요. 자,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보니까 이거 너무 냄새가 나는 거야. 나중에 사연 들어보니까 처음에 갑은 평당 5천만 달라고 했어. 2배 반. 근데 아예 아싸리게 평당 7천을 주겠다고 했던 건 을이야. 왜? 법을 잘 아니까 악용을 한 거예요. 이 을이라는 재건축 조합에서는 평당 5천이면 너무 비싸거든. 그러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하기 곤란해. 그러면 아싸리게 한 3배 반을 줘버리는 넉넉하게. 그리고 그 다음날로 바로 소송 걸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 재건축 조합에서는 어디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해서 자기가 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 갑은 을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리라고 함정을 판 거야. 그래 돈 좋아하네 한번 엿먹어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원의 판사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평당 이게 7천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면 둘 다 갑돌도 평당 7천에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만약 평당 7천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평당 한 4천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것은 무효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무효는 무효인데 17,000으로 가면 무효지만은 4,000으로 가면 유효한 거니까 이건 그냥 4,000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자라고 하는 법리. 이게 바로 뭐라고요? 무효인 법률에게 전환해 가는 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만 소위 무효인 법률에게 전환이라는 개념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41페이지 가면 설명은 길게 드렸는데 실제 내용은 대단히 간단해요. 자, 지문 가볼까요? 41페이지 첫 번째 박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인 경우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번 폭리 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 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지면 나와요. 이건 이제 우리가 평당 7천이, 4천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보셨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지금 무효인 법률행위를 쭉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살펴본 이유가 복습도 복습이지만 바로 이거 추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논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추인할 수 없는 무효,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것은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라고 하는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바로 무효인 법률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이걸 우리가 절대적 무효, 이에 비해서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의사표시, 요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보호한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어떻다? 통정의 표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소위 상대적 무효. 그리고 약간 골치 아프시는 게 이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 소급해서 무효. 요건 이제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하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하고, 선의 제3자가 보호받는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애들은 이 무효는 어떻다? 추인할 수 있다. 이 추인이란 게 뭐냐면 이런 식이죠. 자, 지금 추인할 수 있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을 했을 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가볼까요? 자, 이런 식이 있죠. 자, 갑소유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짜리 자동차를 뽑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농담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본다?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자동차 1억짜리 사주고 이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을이 자, 그냥 갑이 뻥을 치는 거야. 그냥 내가 뭐 해줄게. 그냥 쓰달데없는 거짓말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을이 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은 을한테 자동차 사줄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드디어 갑이 그 유명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게 됩니다. 진짜 큰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농담으로 비진 의사표시 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효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난번 한 법률행위 얘기했던 것이 자동차를 한테 사줄게, 이게 무효라고 하는 사실을 이 얘기 떠들었던 사람이 알면서 자, 어떻게 추인을 하게 되면은, 추인을 한다는 얘기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굳이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추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다?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복권 당첨되고 나니까, 야, 진짜 내가 사줄게 라고 그러는데, 진짜 사줄게 라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다?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 이런 거 있었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 친구 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야야, 네 이름으로 등기만 좀 옮겨놓자 해서, 자, 을이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갑을 위해서 명의 대여 비슷하게 등기를 받아준 사례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이 좀 핀 거야. 근데 전에 보니까 어려운 시절에, 자, 도움 안 주고 다들 쌩까 썼거든. 얘는 진짜 도움을 줬었네. 어려울 때도 지켜봐 줬었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 갑이 을에게, 자, 너 아예 부동산 가져. 나 돈 많이 생겼으니까 이 정도 괜찮아.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도 아마 복권 당첨됐나 봐요. 그 사이에. 해서 이제 원래 을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자체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야 함이 원칙인데, 갑이 민법을 아는 거야.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다? 그렇게 새로운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장래에 대해서 새롭게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때 새롭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외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법률 행위를 취소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야. 자, 그래서 을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데 여차저차 복잡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갑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를 했었습니다. 아빠가 알고 지랄을 하니까 알았어요. 취소할게 해서 취소했습니다. 나중에 성년자가 됐다 하십시다. 등등등. 지난번에 약간 미안한 마음도 없잖아 있거든. 그래서 무효임을 알고서 똑같은 내용의 매매 계약을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무효인 법률 행위 주로 우리가 뉘앙스상 상대적 무효,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부터예요. 그때 추인을 했을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걸 우리 민법에서는 장래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장래효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거 보면 거의 다 소구표입니다. 소구표예요. 소구표인데 드물게 장래효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볼까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 장래돼서 유효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니까 장래돼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자,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요거 뭐냐면요. 자, 12월 31일 되게 되면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나중에 따로 공부할 주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한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이 되면 어떻다? 소유권 이자자 자동차를 사줄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언제? 그때 됐을 때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해지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서 매매와 교환이라고 매매 계약을 예시를 하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게 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의무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행기 등기를 넘겨줘야 될 시기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해제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을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상대방이 행사한 것을 해제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제권은 있으면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손해배상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을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임대차에 있어서 자, 경우수를 따져봐야 되죠. 2년분 치료를 체납하게 2기분 치료, 2기분이구나. 2기분 치료를 체납하게 되면은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제는 소급해서 법률행위 효력을 소멸시킨 데 비해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장래에 대해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 있게 되면요, 이것도 장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게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에서 기한의 도래,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와 본등기를 한산해서 물권 변동 시기. 가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니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소위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놓은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등기법 등을 통해서 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나중에 본등기라고 해서 가등기 다음에 하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 가등기를 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인데 주택을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시기 자체가 1년 한 9개월 정도가 됐어. 근데 세법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지 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때 갑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야야, 내 등기 빨리 넘겨주고 싶은데 지금 내가 3개월만 지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니까 미안하지만은 3개월 후에 등기를 넘겨줄게 라고 했을 때 을은 갑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자기한테 등기 안 넘겨주고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 자기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어떻다? 등기해야지 효력을 발생한다. 물론 매수인 입장에서는 얘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입증을 해야 되거든.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손해가 아니야.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도 손해가 아니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가 되게 애매한 사안이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얘한테 지금 사기로 매매계약 체결했어. 3개월 후에 이 주택을 나한테 주겠다고 얘기했어, 등기를. 근데 얘가 3개월 사이 막 집값이 급등하니까 딴 놈한테 팔아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결국은 개털되는 수가 있다. 이게 닥터는 개꿀되는 자,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그때 뭘 할 수 있냐면 을 명의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가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일단 얘는 소유권 병은 취득하지만은 나중에 본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중간에 등기를 모두 짓고 말소의 대상에 대해서 결국은 을은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은 가등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 사람이 물건을 취득하는 시기는 뭐라고요? 본등기를 한 그 시기부터 장래돼서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본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가등기는 중간에 딴 놈한테, 딴 놈 사겠다는 놈한테 경고하는 거야. 너 잘못하면 샀다가 개털되는 수가 있으니까 찝쩍거리지 않는 게 좋겠어 라고 경고하는 의미가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은 가등기, 그리고 본등기에 있어서 물권 변동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바로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자, 일단은 가볼까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장래효,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장래효,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것도 장래효, 그 다음에 마지막 청권,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에 있어서 실제 물권 변동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민법 전반에 걸쳐서 장래효를 다루고 있는 주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소급효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한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한 추인 같은 경우도 자, 결국은 본인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계약 체결시로 소급해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 가지고 이제 마저 볼까요? 41페이지. 자, 핵심 지문 두 번째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른쪽 1번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렵지 않고요. 지금 41페이지 두 번째 박스 2번 지문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은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해서 이런 지문이 더럽게 어려워. 확정적 무효에는요 절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확정적 무효에서 이건 되게 설명도 어려워. 확정적 무효의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아까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도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25, 10번 문제.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기억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예, 요것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권대리나 법률행위, 우리가 앞서 공부하셨죠? 계약의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어떻다? 소급해서 유효가 되게 된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디귿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사람 죽여주면 100만 원 줄게. 요게 법률행위입니다. 불법 조건인 법률행위를 달리 표현하면 반사적 법률행위. 그래서 기업번하고 디귿번은요, 절대 추인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임대차 계약, 얘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장래돼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추인할 수 있는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하고 디귿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하고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해서 요 정도, 나머지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트에서 주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요거 추인 가능한 무효와 추인 불가능한 무효 25일 때 구성됐었고요. 근데 요즘은 저희 대부분은 뭐라고요? 추인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거의 다 요걸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왜 장래요? 드문 일이거든. 다 소급표인데 얘만, 몇 개만 장래요라서.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원칙부터 교재 볼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추인할 수 있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했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얘기를 해석하면 뭐라고요? 장래효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종류 4가지 설명드렸었고요. 옆에 지문 보니까요. 무효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 소멸한 후에 해야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이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아니죠. 소급표에서 틀리게 답을 뽑았어요. 장래효 이렇게 가야 되죠. 장래요. 3번이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을 하면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된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고요. 요거는 이제 답이 됐던 바가 있었죠. 설명 하나 드려볼게요. 좀 가등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면 가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물권법 할 때 공부할 주제니까 좀 비우고 가셔야 돼. 이 사안은 을도 갑한테 돈을 꽂았고 병도 갑한테 돈을 꽂았다. 그래서 혹시 갑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할 권리가 각각의 아이들에게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았습니다. 갑이 병한테 돈을 갚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병의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말소 등기란 걸 해서 등기를 지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병한테 돈을 갚고 나서 정이라는 사람이 돈을 또 빌려줘. 그랬을 때 원래대로 치면은 병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하고요. 다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정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되는 사안인데 이 정의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것을 재활용, 이걸 우리가 유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용을 하는, 재활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물권법 할 때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형식이 뭐냐면 병에서 정으로의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저당권을 정의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소급해서가 아니라 이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다 정은 뭘 갖게 된다? 경매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건 사례가 좀 어려웠어요. 무효인 가등기를, 무효. 포인트는 뭐라고요? 무효인 것을 유효, 전용하기로 약정을 하면, 이걸 유효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소급해서가 아니라 장래돼서 이것은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해서 제일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물권법 보셔야지 좀 이해되실 주제고요. 3번 똑같은 질문 나와 있나요? 지금 3번 보시고 4번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유효로 한다 해서 최근에 나왔죠? 틀린 표현 통정 허위 표시
자, 추인할 수 있는 무효이고요. 이 통정의 표시 추인할 수 있는 무효가 되게 될 텐데 추인하면 어떻다? 장래돼서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5번 무효인 법률 행위를 사회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서 포인트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6번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했을 때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해서 자,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내 부동산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내가 그것을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다? 이게 소위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